뉴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뉴욕의 식문화는 프랑스식과 일식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식의 도시 뉴욕에서 테이블의 권력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출판사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사라 밀러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일상은 매일 한국 음식을 먹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뉴욕에서의 제 삶은 바쁘고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하철을 타고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출판사로 출근했어요. 점심은 주로 마트에서 사온 샐러드나 샌드위치로 때웠고 맛이나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일상적인 행위였죠. 어릴 때는 음식이 즐거움이자 위로였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집밥, 친구들과 나누던 피자, 특별한 날 가족과 함께하던 레스토랑 식사. 하지만 직장 생활이 시작되면서 음식은 점점 에너지 보충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 식사는 종종 건너뛰기도 했고 먹더라도 책상 앞에서 서류를 보며 급하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출판사는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해 있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 사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걷는 뉴요커들, 그들 사이에서 저도 하나의 점이 되어 움직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밥을 기대하는 마음은 저에게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 사무실 근처에는 다양한 식당들이 즐비했어요. 이탈리안, 멕시칸, 중국, 일본 음식 등 세계 각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뉴욕식으로 재해석된 빠르고 간편한 형태의 음식들이었죠. 진정한 각국의 맛과 문화를 느끼기보다는 바쁜 도시인들의 허기를 빠르게 채워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나와 식사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 모퉁이를 돌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작은 간판에는 기사식당 반찬 가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사, 반찬. 처음 듣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저도 그 줄에 섰어요. 앞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아계였지만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들뜬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가게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작은 플라스틱 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는 색색깔의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갈색, 노란색. 모두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죠. 주문 방법을 몰라 잠시 망설이고 있는데 짧은 검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원하는 반찬을 고르시면 됩니다. 3가지 선택하면 $10예요. 저는 무작정 색이 예쁜 것들을 골랐습니다. 빨간색 통통한 생선 조림, 초록색 시금치 무침, 그리고 김치라는 것. 그리고 왠지 모르게 김치찌개라는 것도 추가했어요. 음식을 받아들고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밥 위에 반찬을 올려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해 보았어요. 고등어 조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뭔가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 부드러운 생선살에 밥이 어우러지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김치는 처음에는 강한 맛에 놀랐지만 곧 중독성 있는 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찌개였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제 혀와 마음에 이상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정성과 시간이 담겨 있는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오랜만에 점심시간 내내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에 집중하며 매 숟가락을 음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묘하게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우연히 한국 반찬 가게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일상을, 제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그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곧 그곳의 음식들이 주는 묘한 위로에 이끌렸어요. 제육볶음, 잡채, 두부부침, 깻잎 무침. 매일 다른 반찬을 시도하며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게 주인 김 여사님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서면 반갑게 웃으며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끔은 새로 만든 반찬을 맛보라며 작은 접시에 담아주기도 했어요. 그녀의 소소한 친절이 뉴욕의 바쁜 일상 속에서 따스한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가게에 갔을 때 유난히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었어요. 테이블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괜찮으시면 함께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가 자주 마주치게 될 미스터 박이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30년 전 뉴욕으로 이민 온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가게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했어요.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이곳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미스터 박은 제 식판을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항상 화려한 색의 반찬만 고르지요. 하지만 진짜 맛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식판에 있던 갈색의 소박한 콩나물 무침을 한 숟가락 제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단순해 보이는 그 반찬을 먹어봤는데 놀랍게도 참기름의 고소함과 간장의 짭조름함, 그리고 아삭한 콩나물의 식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종종 미스터 박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그는 매번 다른 반찬을 추천해주며 각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치는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담긴 음식이라고, 된장찌개는 어머니의 손맛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음식이라고, 도라지나물은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반찬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미스터 박에게 한국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기억, 문화적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음식이 가진 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이야기를 전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미 반찬 가게의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제가 매일 같은 곳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맨해튼에 수많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왜 항상 그 작은 한국 가게에 가는 거야? 라고 물었지요.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맛있으니까라고만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배가 고파 근처 식당을 찾았지만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니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 여사님이 마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문 닫으려고 했는데. 저는 미안한 마음에 돌아서려 했지만 김 여사님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괜찮아요. 기다려요. 그러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잠시 후 따뜻한 찌개 한 그릇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메뉴에 없던 된장찌개였어요. 이건 우리 직원들 먹으려고 만든 건데 드세요. 늦게까지 일하면 배고프잖아요. 그 따뜻한 한 그릇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살면서 낯선 이에게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의 된장찌개는 특별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와 관심이 담긴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돈을 지불하려 했지만 김 여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음에 좋은 책 내면 사인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김 여사님은 제가 출판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꼭 약속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와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반찬 가게를 찾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은 더 이상 의무적으로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점점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간단한 한국 인사말을 배워 김 여사님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환한 미소는 잊을 수 없어요. 미스터 박도 제 관심을 반겼습니다. 그는 가끔 직접 만든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제게 주시곤 했어요. 진짜 김치는 숙성되어야 제맛이에요. 이건 한 달 된 김치니 집에 가져가서 드셔보세요. 처음으로 받은 그 김치는 가게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만들어낸 맛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반찬 가게는 제게 단순한 식당을 넘어 다른 문화와 만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음식 너머의 이야기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일상에 스며든 문화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점점 저는 이 경험을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알게 된 지 2달쯤 되었을 때 제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식사 시간조차 일의 연장으로 여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점심시간만 되면 모든 일을 잠시 미루고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1시간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미스터 박과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명절 식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특별한 반찬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는 마치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깻잎을 가장 잘 절이셨어요. 마늘과 고추, 간장으로 맛을 낸 깻잎은 겨울 내내 우리 가족의 밥 반찬이었죠. 미스터 박의 말씀에 저는 깻잎을 주문해 보았어요. 처음 접하는 독특한 향이 낯설었지만 곧 그 강렬하면서도 신선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깻잎 한 장을 밥 위에 올려 먹으며 저는 미스터 박의 어린 시절로 잠시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죠. 미스터 박의 이 말은 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애플파이, 엄마의 감자 수프, 아빠가 주말마다 구워주던 팬케이크. 그 음식들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제 어린 시절의 따뜻함과 안전함을 담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음식이 가진 깊은 의미와 문화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반찬을 시도하며 그 맛과 함께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에는 오랜 발효의 지혜가, 나물의 담백함에는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찌개의 뜨거움에는 가족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갔을 때 김 여사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젊은 여성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김 여사님의 딸인 소연이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요리를 배워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제가 정기적으로 오는 손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영어가 유창했고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
이제는 뉴욕 전역에 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한국인들만 찾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인종의 손님들이 온다는 것. 특히 젊은 뉴요커들 사이에서 한식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엄마는 항상 말씀하세요. 진정한 음식은 국경이 없다고. 맛있는 음식은 어떤 언어로도 통한다고요. 소연의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이 음식들을 통해 한국 문화의 일부를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음식은 가장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문화 교류의 수단이었어요. 반찬 가게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저는 가끔 미스터 박과 함께 앉아 이 현상을 지켜보곤 했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김치 냄새 때문에 이웃들에게 불평을 들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줄 서서 기다리네요. 그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저는 문화가 어떻게 경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뉴욕에서 인정받게 된 과정에는 김 여사님 같은 분들의 끈기와 믿음, 그리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소연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말에 김 여사님이 직원들을 위해 김치를 담그는데 관심 있으면 와서 배워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뉴욕에 살면서 이런 문화적 경험을 할 기회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가게 뒤편의 작은 주방에서 김치 담그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여사님, 소연, 그리고 몇몇 직원들과 함께였어요. 큰 양배추 같은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그리고 다양한 재료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수십 년간 반복한 동작이 그녀의 몸에 깊이 새겨진 듯 했습니다. 김치는 우리의 역사예요. 냉장고 없던 시절,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지요. 김 여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과정에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된 의식에 참여하는 듯한 무언가 중요한 전통을 이어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치를 모두 담그고 나서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김 여사님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방금 만든 김치,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낸 후의 축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소연이 물었습니다. 김치 만들어 본 소감이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재미있었다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혜를 배우는 경험이었으니까요. 마치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것과 만드는 것은 정말 다른 경험이네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그래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마음을 담아야 진짜 맛이 난다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작은 통에 담긴 직접 만든 김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문화적 여정의 증거였어요. 맨해튼의 번잡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소속감을 찾은 듯 했어요. 어느 날 미스터 박이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가게는 한산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엄마 음식 같아요. 한국 반찬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가족에게 해주던 음식이죠.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꽂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 음식을 맛있고 독특한 이국적 요리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미스터 박의 말을 듣는 순간 다른 관점이 열렸습니다. 이 음식들은 누군가의 집밥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매일 정성껏 준비했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의 음식이었습니다. 문득 제 어린 시절 엄마가 매일 싸주던 런치박스가 떠올랐어요.
터키 샌드위치와 사과 한 개, 때로는 초콜릿칩 쿠키 한 조각. 특별하지 않은 듯하지만 그 속에 담긴 엄마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집밥이란 결국 그런 것이 아닐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깊은 음식. 차갑고 딱딱한 도시 뉴욕에서 저는 이제야 집밥의 감정을 되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찬 가게는 제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어떤 감각을 일깨워주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 깨달음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반찬 가게의 음식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누군가의 고향 맛이 담겨 있고 시금치나물 한 접시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을 통해 다른 이의 기억과 정서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중요한 원고 마감이 있어 늦게까지 일해야 했어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외로움을 더했어요. 문득 배고픔이 밀려왔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반찬 가게에 있던 김치볶음밥이 생각났습니다. 마감이 끝난 후 저는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며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소연이 저를 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감했는데. 근데 비 많이 오네요. 들어오세요. 소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금방 김치볶음밥과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따뜻한 쌀밥에 볶은 김치와 각종 채소가 어우러진 그 음식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노른자가 촉촉한 달걀은 밥 위에 올려져 완벽한 한 끼를 완성했어요. 음식을 받아들고 저는 비가 오는 풍경을 내다볼 수 있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김치볶음밥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지 밥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삶과 기억과 사랑이 담긴 작은 세계였어요. 뜨거운 음식이 몸을 데우고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차가운 비와 대비되는 따뜻함이 저를 감쌌어요. 그 조용한 감동은 제 일상에 처음으로 느린 숨을 선물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살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소연이 한참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눈물 자국을 보았는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음식은 가끔 그래요. 우리가 몰랐던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경험을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비 오는 뉴욕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배고픈 사람에게도 마음이 허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고요. 소연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김치볶음밥은 단순히 제 배고픔을 채운 것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 허기도 함께 달래주었으니까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게를 나서며 저는 소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가게는 배고픈 사람들만을 위한 곳은 아니니까요. 그날 밤 홀로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경험에 대해 생각했어요. 음식이 주는 위로, 낯선 문화 속에서 발견한 친숙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느낀 감정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충동적으로 워드 프로세서를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 반찬 가게에서의 몇 달간의 이야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음식들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글을 썼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글이 술술 풀려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고등어 조림의 짭조름한 맛, 김치의 복합적인 풍미, 돌솥 비빔밥의 바삭한 누룽지,
그리고 그 모든 음식들이 제게 가져다준 소소한 행복과 깨달음에 대해 썼습니다. 글을 쓰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몇 달간 반찬 가게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제가 잊고 있던 삶의 중요한 측면들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무엇보다 잠시 멈춰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글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 이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글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잠시 고민한 후 더 시티 테이블이라는 로컬 음식 칼럼에 투고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글의 제목은 반찬 뉴욕 한복판에서 발견한 한국의 맛과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삶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글을 투고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더 시티 테이블의 편집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제 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다음 호에 실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기 칼럼니스트로 저를 초대한다는 제안이었어요. 뉴욕의 숨겨진 음식 문화를 발굴하는 내용으로 월 1회 칼럼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출판사에서 타인의 글을 다루는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제 자신이 작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반찬 가게에서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음식과 문화에 대한 제 열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 열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반찬 가게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김 여사님과 소연 그리고 미스터 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제 글의 주인공들이니까요. 가게에 들어서자 김 여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칼럼 이야기를 전했어요. 김 여사님은 조금 당황하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소연이 통역을 도와주며 제 글에 대해 설명했어요. 미스터 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쑥 말씀하셨어요. 우리 음식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음식을 통해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칼럼은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제가 경험한 감정과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점심으로 저는 미스터 박이 추천해준 특별한 메뉴, 해물파전을 먹었습니다. 바삭한 겉면과 쫄깃한 속, 그리고 해산물의 풍미가 어우러진 그 맛은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한 달 후 제 첫 칼럼이 실렸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많은 독자들이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찬 가게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고 그들 역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슷한 집밥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이탈리아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그것은 문화의 창, 기억의 보관소, 감정의 매개체였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음식은 고향과 연결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인 것 같았어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음식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공통의 언어였습니다. 두 번째 칼럼부터는 반찬 가게를 넘어 다른 작은 음식점들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푸에르토리코의 모퐁고, 이스라엘의 샤크슈카, 에티오피아의 인제라. 각각의 음식들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이야기의 중심에는 반찬 가게가 있었어요. 그곳은 제 음식 탐험의 시작점이자 계속해서 돌아가는 정신적 고향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비가 오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김치볶음밥에 달걀 프라이 하나 올린 도시락을 들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파라솔 아래 앉아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음식을 음미했어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처음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정의 본질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향수나 낯선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됨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었어요.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와 낯선 사람들과 그리고 잊고 있던 제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된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옥상에서 혼자 식사하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동료 리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 칼럼에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고 드디어 반찬 가게에 다녀왔다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정말 내 글에서처럼 특별한 곳이더라. 나도 엄마가 해주던 이탈리안 요리가 생각났어. 리사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음식이 가진 이 특별한 힘,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 마법 같은 능력이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각자의 어린 시절 음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몇 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단순히 업무 관계였던 동료들과 음식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퇴근 후에는 뉴욕에 숨겨진 맛집들을 탐방하는 작은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제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칼럼을 읽은 뉴욕타임즈의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도시 속 한국 음식 문화 확산에 대한 기획을 준비 중이었고, 제가 쓴 칼럼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큰 기회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물론 김 여사님과 소연 미스터 박도 함께 참여했어요. 기자는 반찬 가게의 이야기, 김 여사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제가 이 가게를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된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내내 김 여사님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감돌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가게가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미스터 박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우리 음식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전해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네요. 당신은 음식을 통해 문화의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발견한 것을 넘어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에 작게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어린 시절 먹던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함께 반찬 가게에 방문하자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반찬 가게는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고 미스터 박은 조용히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반찬이 뭔지 진짜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첫 번째 창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비춰준다는 것도 말이에요. 한국 반찬을 통해 저는 제 삶에서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먹는 즐거움, 음식을 통한 감정의 교류, 일상 속 작은 의식의 소중함. 그렇게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통해 뉴욕이라는 바쁜 도시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맛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뉴욕 타임즈 기사가 나간 후 제 삶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연일 북적거렸고 메일함에는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칼럼은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기 시작했고 출판사에서는 제게 음식 문화에 관한 책을 쓸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제가 단지 점심 한 끼를 찾아 들어간 작은 가게가 이토록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 이 반찬들, 이 문화에 대해 책을 쓰기로요. 음식으로만 보았던 한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 모음집이 아닌 음식을 통해 발견한 문화적 통찰과 인간적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출판사 동료들은 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평소 타인의 원고를 다루던 에디터가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된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책 집필을 위해 저는 매주 토요일을 반찬가게와 한인마켓, 한국문화센터 등을 방문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미스터 박이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한국 전통 음식 학원에서 단기 요리 수업을 받아보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어요. 음식을 먹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직접 만드는 과정을 배운다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은 김치 담그기였어요. 이미 한 번 경험해봤지만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 미스터 박의 여동생은 김치의 역사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발효식품의 전통,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김치의 종류, 그리고 현대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가 갖는 의미까지. 김치는 우리 몸과 마음 모두를 위한 음식이에요. 몸에는 건강을, 마음에는 고향의 기억을 주지요. 박 여사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음식이 영양분을 넘어 정서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치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김치를 담그며 저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리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되었어요. 불고기, 잡채, 떡볶이, 비빔밥. 다양한 한국 요리를 배우며 저는 점점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각 요리마다 담긴 역사와 문화적 의미,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정성까지. 음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지혜의 전달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항상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청년들은 할머니의 요리를 배우러 왔고, 다른 인종의 미국인들은 호기심과 문화적 관심으로, 그리고 저처럼 깊은 감동을 받아 찾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교환했어요. 어느 날 수업에서 된장찌개를 만들고 있을 때 박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된장은 서두르면 안 돼요. 천천히 정성껏 끓여야 진짜 맛이 나지요. 마음이 급하면 음식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은 항상 서두름의 연속이었어요. 빠른 식사, 빠른 대화, 빠른 결정. 하지만 반찬 가게와 요리 수업을 통해 저는 느림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천천히 끓여져야 하듯 인생의 어떤 부분들도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제 작은 부엌에서 배운 요리를 다시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반복할수록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초대해 제가 만든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가 처음 반찬 가게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친숙한, 새롭지만 어딘가 위로가 되는 맛이라고들 했어요. 책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한 챕터는 반찬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 또 다른 챕터는 김 여사님과 미스터 박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음식을 통해 발견한 문화적 연결과 자아 성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어요.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치유와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예기치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책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커서 출간 전부터 해외 판권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출판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저의 외부자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정작 한국인들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과연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소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제 걱정을 나눴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작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내밀었어요. 그것은 매우 간단한 무생채였습니다. 이 반찬은 어떤 맛이나요? 저는 한 입 먹어보고 대답했어요. 시원하고 약간 달콤하면서도 아삭한 맛이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맛을 경험하고 표현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모든 한국인이 무생채에서 같은 맛을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전해야 할 것은 정확한 한국 문화가 아니라 제가 음식을 통해 진심으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었어요. 그 진정성이 독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책 작업에 몰두했어요. 각 음식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제가 발견한 감정과 깨달음, 그리고 문화적 연결의 순간들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책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발견한 인생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책의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반찬의 철학 한국 음식에서 배운 삶의 맛으로 정했어요. 완성된 원고를 들고 가장 먼저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님과 소연 미스터 박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이 책의 영감이자 주인공들이니까요. 세 분은 제가 가져간 원고를 함께 살펴보셨어요. 영어로 쓰여진 글이라 소연이 중간중간 번역해 주었습니다. 미스터 박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김 여사님은 몇 장면에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어요. 원고를 다 본 후 그들은 진심 어린 격려와 축하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음식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그 진심이 느껴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미스터 박의 그 말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이 여정을 축하했어요. 김 여사님이 특별히 준비한 잔치상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그 작은 반찬 한 접시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반찬 여정은 책으로 완성되어 세상에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책 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출판사에서 이례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책 홍보를 위한 미국 주요 도시 투어와 함께 한국 방문 일정도 잡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국 음식을 통해 문화적 연결을 발견한 제 이야기가 한국 독자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어요. 한국 그 음식의 원천인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한국 음식과 문화가 실제 한국과 얼마나 다를지 두려웠습니다. 뉴욕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경험한 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 고민을 소연에게 털어놓았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 가면 당연히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당신이 쓴 책은 진짜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당신이 발견한 연결과 이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소연의 말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문화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해석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뉴욕의 반찬 가게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 음식은 분명 한국적이면서도 동시에 뉴욕이라는 환경에 적응한 고유한 형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역시 의미 있는 문화적 표현이었습니다. 출간 2주 전 뉴욕타임스에서 제 책에 대한 선행 리뷰를 실었어요. 놀랍게도 이 리뷰는 음식 섹션이 아닌 문화 비평 섹션에 실렸습니다.
리뷰어는 제 책이 단순한 음식 에세이를 넘어 현대 도시 생활에서 잃어버린 연결을 회복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 리뷰 덕분에 출간 전부터 책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출간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반찬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은 이제 제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안식처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바쁜 스케줄과 높아진 기대 속에서 가끔 불안해질 때면 가게의 익숙한 냄새와 소리, 그리고 김 여사님과 미스터 박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안정시켜 주었어요. 드디어 책이 출간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첫 주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구두모닝 어메리카와 같은 전국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출판계에 있으면서도 저는 이런 종류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주목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간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한 진행자가 물었어요. 단순한 음식점 방문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될 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저는 단지 맛있는 음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천천히 식사하는 즐거움, 음식을 통한 이야기 나눔, 그리고 낯선 문화를 향한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뉴욕 투어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 방문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글과 이야기, 그리고 음식으로만 접했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기대감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식사는 미스터 박이 추천해준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온기가 느껴졌어요. 50년 전통의 이 식당은 미스터 박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내어주신 된장찌개는 뉴욕에서 먹던 것과는 분명 달랐어요. 더 깊고 더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과 위로는 똑같이 느껴졌어요. 밑반찬으로 나온 10가지가 넘는 작은 접시들은 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선사했지만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조화로운 식사를 완성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란 결국 각자의 경험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고 그 이해는 항상 불완전하면서도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요. 뉴욕에서 미스터 박과 김 여사님을 통해 배운 한국 음식 문화는 분명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경험하는 한국은 제 이해의 지평을 더욱 넓혀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끊임없는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만난 김치장인, 전통 된장을 만드는 시골 농가 방문, 젊은 셰프들이 한국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레스토랑 탐방. 각각의 경험은 제게 한국 음식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 장 담그기를 배운 경험이었어요. 경기도의 한 전통 가옥에서 5대째 장을 담그는 가문의 할머니에게 된장과 간장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어요.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그고 햇볕에 말리는 모든 단계에는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은 시간의 음식이에요. 서두를 수 없어요. 자연의 리듬을 따라야 하지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시간과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것들은 그 자연적인 과정을 존중해야만 진정한 가치가 생긴다는 것을요. 장 담그기를 통해 저는 인내와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시간이 빚어내는 깊이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제 책 한국어판 출간 기념회가 열렸어요.
놀랍게도 미스터 박과 김 여사님, 그리고 소연도 특별히 한국을 방문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이제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행사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독자들이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신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반응과 진지한 질문들에 저는 곧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책을 읽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던 음식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화란 종종 내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져 그 가치를 놓치기 쉽지만 새로운 시선을 통해 다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한국 음식에서 발견한 가치들이 정작 한국인들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 여사님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나무 숟가락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음식의 여정을 계속하는 당신에게 이 숟가락이 좋은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숟가락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음식 문화의 상징이자 김 여사님이 제게 보내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숟가락을 소중히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음식을 통한 문화적 이해와 연결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어요. 한 번의 우연한 점심이 어떻게 제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가장 깊은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낯선 음식을 맛보는 것은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고 그 음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타인의 삶과 가치를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죠. 미스터 박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죠. 이제 저에게도 반찬 가게와 한국에서의 경험이 소중한 기억이 되었고 그 기억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반찬이라는 작은 접시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어질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그 작은 반찬 가게와의 만남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출판사에서 전업 에디터 일을 그만두고 음식 작가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 자문으로 새로운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 테이블 너머의 대화 음식으로 만나는 세계도 출간했고 뉴욕 대학에서 음식과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특강도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주 적어도 한 번은 그 반찬 가게 앞에 줄을 서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 작은 가게에서 저는 김 여사님과 소연, 미스터 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가게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 제 삶의 중요한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어요. 반찬 가게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맨해튼에 3개, 브루클린에 1개의 지점이 있고 김 여사님의 레시피를 담은 요리책도 출간되었어요. 소연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젊은 셰프들과 협업하여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가게의 분위기와 맛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김 여사님은 원점을 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항상 말씀하시니까요. 미스터 박은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가게에서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소규모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의 음식 이야기라는 이 프로그램은 금세 인기를 얻어 지금은 예약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고들 합니다. 저 역시 이 강의에 종종 참석하는데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은 김장의 공동체적 의미에 대해, 또 다른 날은 한국 술 문화와 정서에 대해, 때로는 음식과 한국 문학의 관계에 대해. 미스터 박의 이야기는 항상 음식을 넘어 더 넓은 문화적, 철학적 의미로 확장됩니다. 최근에는 음식 문화 교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어요. 이것은 뉴욕의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레바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전통 음식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제 책을 읽은 뉴욕시 문화국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뉴욕 전역에서 매달 수십 개의 모임이 열리고 있어요. 참가자들은 단순히 다른 문화의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그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지난주 모임에서는 시리아 난민 가족이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뉴욕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식 레시피가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과 희망을 지켜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참가자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경험을 넘어 인간적 연결과 공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음식이 가진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힘을 믿게 되었어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로 대화가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공통의 인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식 테이블은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평화 협상 테이블인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미스터 박이 알려준 한국 요리법들을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한국 음식의 깊이와 균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친구들을 초대해 제가 만든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식에 담긴 이야기, 문화적 의미, 그리고 제가 이 음식을 통해 배운 삶의 교훈들을 나눠요. 어느 일요일 저녁 평소보다 특별한 손님들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오랫동안 저의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만 들어오셨던 부모님이 직접 뉴욕에 오셔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반찬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한국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김 여사님에게 배운 비법대로 만든 불고기, 직접 담근 배추김치,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어머니는 처음에 조금 망설이다가 한 입 맛본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복잡하면서도 조화롭고 강렬하면서도 부드럽네. 아버지도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않는 분이지만 그날은 여러 번 맛있다며 접시를 비우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음식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이제 알겠구나.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정한 열정이었던 거지. 그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변화와 성장을 부모님이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음식 기억을, 아버지는 이탈리아 유학 시절 경험한 음식 문화 충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음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을 반찬 가게로 모시고 갔어요. 김 여사님과 미스터 박은 따뜻하게 부모님을 맞아주셨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음식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공통점으로 금방 가까워지셨어요.
미스터 박은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 평소에는 메뉴에 없는 전통 한식을 준비해 주셨고 그 음식에 담긴 철학과 지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시는 날 어머니는 김 여사님에게 우리 가족의 오래된 애플파이 레시피를 적어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문화의 음식을 통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발견했는지 보니 나도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말씀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의 여정이 저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그 반찬 가게 앞에 줄을 섭니다. 여전히 붐비는 가게에서 저는 그날그날의 반찬을 고르고 때론 미스터 박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점심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오늘 하루 나를 돌보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에요. 가끔은 처음 이 가게를 발견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어갔던 그 작은 결정이 어떻게 제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신기하기만 해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저에게 단순한 영양분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은 문화를 이해하는 창문이자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반찬 한 가지, 삶 한 조각. 그렇게 저는 뉴욕에서 매일 따뜻한 한국을 먹고 있습니다. 미스터 박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맛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음식에는 우리의 역사, 문화, 가치관, 그리고 꿈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익숙한 얼굴들, 친숙한 냄새, 그리고 항상 새롭게 발견되는 맛과 이야기를 기대하며 이 여정은 한 그릇의 김치찌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음식을 통해 더 많은 문화를 이해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반찬 가게 앞 여전히 나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간에서 저는 계속해서 세상의 맛을 배워가고 있습니다.